네, 어제 한은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우리 시장은 잘 버텼습니다. 코스피는 2200선 위에서 마감을 지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로 나서면서 우선 지금 지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74%가량 빠지면서 2186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낙폭이 더 깊습니다. 2%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과 잠금 해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금 해제는 인포스닥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일단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저희 이 속에서 개장 후 지금 1시간 정도 지난 시점 특징주들 머니맵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선 어제 증시를 그래도 견인했던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였는데 우선은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주 중에서는 여전히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에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대 상승분,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나머지 종목들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동차주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좀 오늘은 표정이 사뭇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관련주 네이버, 카카오는 오늘도 3에서 4%가량 좀 빠지면서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 첫 번째 특징주로 LG에너지솔루션 체크해 볼게요. LG에너지솔루션 최근에 정말 2차 전지주 내에서도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 증권가 의견들도 괜찮은 것 같고 실적을 내고 나서 지금 더 주가는 탄력을 받고 있거든요. 연기금 쪽에서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목표 주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네, 일단 뭐 목표 주가 자체는 우리가 뭐 장기적으로 볼 거냐, 단기적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뭐 장기적인 목표가는 뭐 확인해 볼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보기엔 산정 자체가 어렵고 그럼 단기적인 목표가라면 한 50만 원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가가 아닐까. 물론 뭐 그 위로 더 갈 수 있지만 그 위에서는 뭐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런지는 이따 기아를 말씀드리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LG에너지솔루션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강세는 뭐 실적도 괜찮았고 호재도 있었죠. 네. 일본 차가 일본 내 배터리 업계가 아닌 우리나라 LG 엔솔을 선택했다라는 것 자체가 또 호재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반도체를 포함해서 소위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로 계속 외국인들 매수가 일부 유입되고 있는데 이것은 뭐 공매도 금지나 아니면 그 증한 펀드의 진입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공매도가 많았던 혹은 뭐 매도 포지션이 많았던 종목군들의 포지션 청산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전반이 뭐 강한 건 아닌데 LG엔솔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2차 전지 산업 자체의 본질이 결국은 자동차 판매량에 달려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너무 공격적으로 이제부터는 더 사야 되고 이게 제일 강하니까 뭐 추가적으로 여전히 더 사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보시기보다는 지금은 좋은 종목도 머리를 좀 차갑게 나쁜 종목에 대해서도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를 좀 차갑게 머리를 차갑게 하면서 고민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이야기 맞춰보겠고요. 그리고 오늘 가장 또 중요한 게 바로 이거겠죠. 신라젠이 2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17만 주주들이 정말 기다려왔던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은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까지 찍고 나서 지금은 17% 정도의 상승부를 켜고 있고 그리고 최대 주주인 M2N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으로 돌렸습니다. 지금 7% 가까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신라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우선은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보유자분들에게는 저는 뭐 비중을 축소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더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니 지금까지 오래 기다려왔고 오랜만에 거래가 재개됐는데 왜 비중을 줄이라고 하냐. 왜냐하면 신라젠의 본질 가치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팩사백을 포함한 나머지 이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않는다면 지금 구간에선 주가의 등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비중을 줄이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뭐 팩사백을 포함한 파이프라인의 견조함, 그다음에 확실한 어떤 효능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는 저는 좀 보수적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트레이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급등 구간이 과연 트레이딩의 구간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뭐 코스닥 시장의 거래량을 조금 흡수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된다고 했을 때 뭐 트레이딩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뭐 급등하는 날보다는 뭐 조정을 좀 받는다든지 아니면 장중 트레이딩 정도의 기회가 발생했을 때 정도 접근하시는 게 저는 뭐 차라리 유리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 신라젠의 거래가 되게 되면서 코오롱도 들썩이고 있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코오롱도 다 아시는 것처럼 뭐 티슈진 관련된 이슈 때문에 신라젠이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 코오롱 그 바이오 쪽도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일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테마적인 흐름에 기인하고 있다. 물론 코오롱 자체의 밸류가 워낙 싸서 탄력적으로 최근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지나가는 테마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올인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코오롱에 대해서도 너무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신라전의 변동성에 맥락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이 좀 필요하다. 다만 코오롱의 밸류는 싸서 지금 만약에 좋은 가격에 사셨다면 지금 먼저 섣불리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정도를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신라젠은 앞서 얘기 주셨듯이 좀 오늘 변동성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M2N도 그렇고 지금 코오롱도 7%대 강세 보였다가 지금 2% 정도로 오름폭은 줄여진 상황인데요. 그래도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만큼 일단은 그 부분에서 얘기를 주셨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좀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잠금 해제 종목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기아입니다. 오늘 앞서 머니맵에서도 봤는데 현대차는 좀 빠지고 있고 기아는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이익은 하향이라는 포인트 잡아주셨어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기아, 내년에 힘들다? 기아 그래도 비수기 좀 잘 버티지 않았나라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내년이 힘든가요? 네, 올해 실적의 전체적인 총량을 보면 환율 효과를 뺐을 때 과연 좋은가? 그러니까 잘 버틴 건 분명하고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서 좋은 성과를 보인 건 맞는데 환율 효과를 뺐을 때 정말 좋은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죠. 물론 환율이 내년도에 갑자기 뭐 달러가 급격히 약세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실적, 3분기 실적이 좋았고 올해 한 해 잘 버텼다에 대해서 너무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뭐 현대차, 기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내년이 오히려 걱정되기 때문에 뭐 현대차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한적인 목표가를 드렸고 뭐 기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좀 나아 보이지만 최근에 주가 움직임을 보면 결국 UBS의 보고서, GM의 주가를 급락시킨 UBS의 보고서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UBS가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내년도에 공급 과잉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는 무슨 소리냐? 오히려 뭐 주문을 하면 1년을 이상 기다릴 정도로 굉장히 수요가 넘쳐나는 시기인데 내년 공급 과잉의 시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라고 반문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만큼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둔화된 상황에서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주제의 사실은 금리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작년과 재작년에 사람들이 자동차를 살 때 통상적으로 4, 5년 정도 하던 할부를 7, 8년 정도로 기간을 다 늘려놨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할부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물어야 될 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향후 이제 미국의 경기가 뭐 위축된다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GM이 IRA가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최대 수혜주잖아요. 그런데 그 UBS의 보고서에 GM이 박살나고 있는 이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전기차는 내년에 잘 되는 것인가? IRA 법안이 뭐 물론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을 놓고 봤을 때 내년 자동차 시장이 안 좋다면 과연 가격이 20% 이상 전기차가 정말 좋은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답? 저도 모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좋게 전망하고 있고 다 좋다고 하는데 2차 전지주 일부를 제외하면 자동차 종목군들이 전부 무너지고 있는 이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한 시각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자동차주, 뭐 3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뭐 실적 발표될 시즌쯤에서 뭐 바닥도 잡고 일정 부분 반등할
반등할 수 있겠지만 글로벌 자동차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양상에 빠진다면 제가 보기엔 너무 우리가 비중을 늘려가는 것은 좋은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3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체크해 봤을 때는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기차 쪽은 뭐 좀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차량 나온 거 보니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네, 성장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성장의 속도를 맞추지 못했을 때를 네. 고민해야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자동차가 실적이 좋은 데다가 최근에 주가 하락이 먼저 선행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 하락이 뭐 크게 나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기대하고 있는 모델 EV9 같은 지금 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뭐 거리도 길고 그다음에 뭐 파워도 있고 뭐 7인승의 네. 그런 시대의 요구에 맞는 그런 자동차가 나온다라는 관점에서 분명히 성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되는 것은 IRA 법안과 관련된 변동성과 더불어서 과연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차를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면 혹은 네. 보조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시장 전반이 빠지는데 전기차만 좋아진다는 생각은 제가 보기엔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도에 나올 EV9 자체가 뭐 잘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나 매출의 강도 혹은 이익률이 시장의 기대치를 채우지 못한다면 아마 이것은 주가의 상승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EV9 보니까 좀 예쁘기도 하고요. 뭐 잘 팔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만큼 그 눈높이를 우리가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포인트 한번 열어볼게요. 저평가 구간, 앞서 얘기해 주신 걸 본다면 지금 자리에서 뭐 그냥 선뜻 사기 참 어려울 것 같거든요. 주가 자체가.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보유자 입장에서는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뭐 PR이나 PBR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비교적 싼 가격대에 들어간 것은 맞고 3분기와 4분기까지는 그래도 실적을 조금 버텨준다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적인 하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유자 입장에서 지금 섣불리 이 종목에 대해서 빠르게 뭐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반등의 탄력이 제한될 가능성, 내년도에 이익이 크게 증가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감익한다면 그러면 반등의 강도가 제한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때 뭐 1배도 넘었던 그 기아의 강력한 어떤 퍼포먼스, PB 기준으로요. 이게 이제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반등의 폭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PB 한 0.8배 정도의 수준인 뭐 7만 원 중반대 정도를 우리가 일단 목표가로 잡아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전략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신규 매수는 제한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등 시 비중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앞서 얘기해 주셨던 포인트들 바탕으로 반등이 어느 정도 또 제한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보유자분들의 관점에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7만 원 중반 정도, 7만 4천 원 잡아주셨네요. 이렇게 기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확인해 볼게요. 바로 롯데케미칼입니다. 이제는 성장주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인수효가 사실 어제 이 소식이 또 나왔기 때문에 어제 잠금 해제 시간에 김민수 대표님과도 얘기를 나눴는데 워낙에 본업인 화학 부분의 시황이 좀 부진하잖아요. 저점이기 때문에 그거 좀 우려해야 될 것 같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비슷한 관점입니다. 일단 인수효과를 살펴보시면 롯데케미칼이 미국 법인을 통해서 이제 2차 전지 산업을 모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IRA 법안과 관련돼서 뭐 어떻게 법이 바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미국의 법인을 만들고 관련된 산업을 넓혀 나가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롯데케미칼이 그동안 석유화학 쪽에 계속 투자도 많이 하고 업력을 넓혀왔고 현금도 많았는데 성장 동인이 별로 없고 기존의 화학 산업이 사양 산업이다.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일진머티리얼즈가 뭐 동박시장에서 1위는 아니잖아요.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시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에 판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본업이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돈이 계속 발생한다면 우리가 성장 가치를 높게 평가했던 올해 초라든지 작년 정도의 시황 상에서는 이런 종목군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과연 본업에서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할 때 이쪽에서도 돈을 많이 쓰게 되면 이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평가할까? 그동안 롯데케미칼은 재무구조 탄탄하고 배당도 주고 그다음에 현금이 많은 기업으로서 바닥이 비교적 탄탄한 기업이었는데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돈을 많이 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주로 가는 발판, 그다음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잘 나눠놨다라는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돈을 얼마나 써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 특히 만약에 미국에만 투자해야 된다면 환율 효과, 원자재 인상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돈보다는 적어도 40~50%의 투자비를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본업이 아직까지 완전한 회복세를 나타내지 않는 가운데 또 인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40~50%가량의 또 추가적인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염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짚어볼게요. 바로 실적인데 그럼 롯데케미칼의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네, 뭐 석유화학 업체들의 실적은 다 아시는 것처럼 마진 스프레드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러면 주력 제품 중에 하나는 MEG를 살펴볼까요? 자, MEG 스프레드 보시면 뭐 일부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좀 개선됐다가 계속 밀리는 등 전체적으로 탄력이 그렇게 붙지 않은 양상입니다. 그래서 MEG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대부분의 상품들이 뭐 가성소다를 포함한 몇 개 정도를 제외하면 석유화학의 마진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경기가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미국이나 뭐 유럽 다 마찬가지고 중국이 부양책 써서 뭐 일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중국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화학산업이라고 하는 게 경기를 타는 산업인데 내년도에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면 과연 화학산업의 이익 개선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신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 있지만 본업 자체가 탄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과연 긍정적으로 계속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좀 물음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 확인해 봤고요. 세 번째로 그렇다면 지금은 매수의 기회인가 좀 궁금합니다. 어제는 사실 뭐 6%가량 장중에는 9%대 강세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동안 참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어제 좀 올랐다가 오늘은 일단 3%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본업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지만 그 인수 효과를 좀 기대하면서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은 시점일까요? 일단 보유자 입장에서는 뭐 결정하기 어렵고요. 좀 더 네.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신규 매수 입장에서만 철저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받았을 때 사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아닐까. 왜냐하면 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종목의 지금 밸류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뭐 PE 관점에서 논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PB 관점에서 봤을 때 역대 최저까지 내려간 것은 악화된 시황, 그다음에 뭐 추가적인 투자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반영한 그런 악재를 선반영한 주가이기는 하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종목을 예전에 좋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 크게 하락해서 굉장히 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될 것은 성장 모델보다는 기존 산업의 견조한 반전이 더 중요하다. 어쨌든 지금 당장 주가에 있어서는. 그래서 기존 산업이 최소한 여기가 바닥이고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면 저는 그래도 PB 한 0.5배까지의 회복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 가격이 비교적 싸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것보다는 오늘처럼 조정이 나오거나 추가 조정이 나왔을 때 더 저가에 분할해서 사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실적인 목표가는 PB 0.5배 정도인 한 21만 원 정도를 현실적인 목표 가격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보유자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신규 매수는 뭐 오늘도 괜찮겠지만 조금 더 조정을 받았을 때 목표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낮은 주가에서 분할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아니면 아예 확실한 턴어라운드 시그널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접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쌀 때 사자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21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해서 저희 잠금 해제 종목 두 종목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